그래서 칸트의 묘비명에 적혀있는 게 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가슴에는 빛나는 도덕률, 도덕률. 이게 칸트의 묘비명에 적혀있는. 칸트는 이 도덕률의 발견만이 인간의 인간답게 이렇게 하는 힘이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사실 뭐 대단히 불완전한 철학입니다. 대단히 불완전한 철학이고, 이제 슈타인은 바로 이 칸트의 불완전성의 약점을 팍 짚고 들어갑니다. 뭐가 불완전한가 하면 요것도 몰라 요것도 몰라. 근데 이건 알 수 있어.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에서 영향받고 이쪽에서 영향받아가지고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상태함수값인데, 경로함수는 한 개도 모르고 상태함수만 알 수 있다. 이 자체도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또 칸트는 모른다고 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인간적 합의에 의해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 무지에서 오는 근본적 불안을 떨쳐낼 수가 사실은 없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일반 공교육하고 제도교육하고 발도프 교육의 차이점, 발도프가 엘리트 교육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슈타이너는 알 수 있다로 시작합니다. 칸트가 모른다라고 선을 그어놔버렸던 부분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책이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도르프의 첫 출발점은 자유의 철학입니다. 슈타이너의 전집이 350권 정도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30권 정도밖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10% 정도밖에 안 돼 있죠. 자유의 철학이 슈타이너 30대 초반에 썼던 대표작이자 출세작이고, 그게 인지학의 출발이 되는 책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의 철학이, 저도 발도르프계에 몸을 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고 이게 제일 출발점이 되는 책인데 이걸 아무도 안 보네. 보긴 보는데 그냥 뭐 글자를 읽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교과 방법론이라든가 보편인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결해서 바탕으로 삼고 하는, 이게 현재 제가 볼 땐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지학에 대해서 제가 동양 쪽하고 인지학을 연결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인지학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맞는데 자유의 철학에 보면 내용 개념을 달리 쓰고 있을 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를 보면 인지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표면적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되는데, 심층적으로 들어간 정도가 우리 사이에 아직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제도교육의 목표는 몇 가지고요.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스탠다드로 여기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왜 18살에 교육이 끝나나? 그 18살 동안의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까지로, 무엇으로 잡고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스탠다드를 추출해보면 딱 고성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제가 맨 앞에 자유라고 했잖아요. 슈타이너가 그 20세기 초반에 이런 혼란상에 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를 던졌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자유는 정치 경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는 오히려 결과고 부수물이고, 인간의 자유는 내적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즉 자유의 출발점은 의식의 자유다. 의식의 자유가 선행되지 않고는 정치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가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의식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상태로 의식이 자유롭다고 하느냐? 슈타이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걸 두고 보통 자유롭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선택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놈의 동기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행위를 한다면 이게 자유롭냐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죠. 내가 만약에 주술에 세뇌되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강박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이데올로기에 조종당하고 있다면 이게 자유롭냐는 거예요. 안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자기 행위의 동기를 알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만,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인간의 행위 동기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 합리적인 이유 밑에는 감정적인 욕망들이 얼마든지 끼어 있을 수 있고, 그 감정적인 욕망 밑에는 자기 기질이나 체질이나 유전자의 영향이 얼마든지 끼어 있을 수 있고, 그 밑에는 또한 종교적으로 우리가 카르마라고 부르던 거에 영향까지 있다. 그러니까 행위 동기의 어떤 그 심층이 여러 복합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이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했으면서 이미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자기가 모르는 상태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의식적 자유를 얻는 지름길은 결국은 자기 행위 동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대로 이제 들어가서 자유의 철학의 논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가를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이해하려면 내 욕망을 이해해야 되고, 내 욕망을 이해하려면 나에게 생긴 신체의 구조, 유전자까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거 이해하려면 부모하고 관계도 알아야 되겠고, 조상들의 생활 습관도 알아야 되겠고, 이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렇잖아요. 너무 많잖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이런 고민을 소박한 아이 시절에 누구든지 한 번씩 해보죠. 엄마 나 진짜 엄마 맞아? 나 어떻게 태어나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또 부산의 엄마들은 다 같이 영도다리에서 주워 왔다고. 영도다리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딱 어린 마음에 또 기사 한 번씩 내고,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 찾으러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존재 질문을 가집니다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스스로도 사회화에 쫓기면서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커가면서 사춘기를 겪고 다시 20대 자아정립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드문드문 돌아보지만 알 길이 없네 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알 길이 없네라고 하는 좌절 빼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좀 보면, 인간을 안 하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려면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더 큰 범위, 우주의 어떤 힘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 힘을 알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슈타인은 과감하게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고 그 우주적 힘을 알아내서 우주적 힘이 자연에 어떻게 작용하고 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발달에 어떻게 작용하고 개체 속으로 어떻게 유전적으로 들어오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아래위를 전부 순환적으로 관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슈타이너가 던진 아주 새로운 도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슈타이너는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 경제 빼고 의식의 자유부터 확보해야 된다. 일단 이게 최초의 어떤 서구 사회에서 지금까지 없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교육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거죠. 민주주의자가 길러져야 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가듯이 의식이 자유로운 인간이 형성이 돼야 자유로운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육의 영역에서 의식의 자유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드는 교육, 이거부터 돼야 된다. 이거부터 돼야 사회가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슈타인은 우리 인간한테 몸 본능이 있듯이 정치, 경제, 문화라고 구성되어 있는 세계의 상원적인 질서도 결국 인간의 반영일 뿐이다라고 봐요. 물리적인 거 다루는 거, 우리한테 물리적인 요소가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 공동체에도 물리적인 걸 다루는 영역이 있죠. 재화를 조작하고 발달시키고 이런 거. 경제인 거죠. 예. 반면에 의식적인 부분이 있죠. 집단의식을 다루는 건 문화인 거예요. 여기서 도덕률이라고 했듯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다루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다루는 영역, 그게 정치입니다. 맞죠?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규범을 만들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인간한테 몸원령이 있듯이 이 사회도 경제, 정치, 문화로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거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거꾸로다. 실제로 인간이 이렇다고 했을 때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선행적인 건 뭐겠느냐? 영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영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지 물질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해가지고는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영계부터 알아야 된다. 영계부터 알고 어떻게 영계로부터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전체의 순환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 순환 논리를 꿰뚫어보지 않고는 인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원대한 포부를 발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포부를 발표한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마치 신처럼 다 알아버리지 않고 이게 너무 원대해서 사람들이 야 그게 되겠냐 싶었던 거를 할 수 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슈타이너가 두 가지 점에서 새롭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 정치, 경제가 아니고 문화의 갱신을 통해서만 자유가 이루어진다. 문화의 갱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활동들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므로서만 세계가 나아갈 수 있다고 했고, 그럼 슈타이너가 말하는 전 세계 발그룹 학교의 자유를 향한 교육, 자유 발그룹 학교라는 자유가 다 들어가는데 그때 말하는 그 자유는 제가 아까 슈타이너가 자기 동기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기 이게 동기가 돼주거든요.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얘가 순환해가지고 요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우선은 요거부터 자기 안에 움직이고 있는 자기의 오성과 감성부터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커져야 되거든요. 칸트 철학에서도 제일 우수한 인간은 인간이에요. 슈타이너에서도 있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개인은 퍼스널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인디비주얼이라는 것도 개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용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까지의 개인을 퍼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여기서부터의 개인을 인디비듀얼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개인이라고 번역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퍼슨에서 중요한 건 퍼예요. 퍼. 이건 개별, 각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권리의 주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욕망의 주체도 개인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다 자기 나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기주의적인 문화가 우리는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개별자로서의 나, 개체로서의 나의 특성, 그 특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내면하고 있는 존재, 그 퍼슨입니다. 퍼슨이고 이건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부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프로이드의 에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고이즘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기적 개인을 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도 그랬고 칸트도 그랬고 이 의식의 요비, 근데 이게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정되어 있냐 변화하냐라고 보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란 무엇인가를 자기 몸의 경험의 종합으로 이해합니다. 그거를 동양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거죠. 몸기자를 쓰잖아요. 자기.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몸의 어떤 감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것이 나다라고 이해합니다. 조금 커서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갖 갈등과 모순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디로 범주 분류되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5살, 6살 때는 애들이 성의식이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별 의미 구별이 크게 안 됩니다. 근데 16살이 되면 의미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대여섯 살 때는 의미가 없었던 게 14살 때는 의미가 생겼어요.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네. 이게 차별화죠. 근데 이런 식의 차별화를 우리는 크면서 수도 없이 가져나가는 거죠. 나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네. 나는 똑똑한 게 아니고 멍청한 쪽이네. 나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네.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네. 나는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네. 시계. 이분법적인 분할의 따까리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점점 많아져서 이게 하나의 견고한 껍질을 이루게 되면 이 껍질의 종합이 나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 나아자 쓰는 거 있죠.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거 자아라고 하고 그 밑에 있었던 수준은 자기라고 하잖아요. 이 자기는 몸의 종합, 이 자아는 사회적 정체성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나아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손 숫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창과자입니다. 한마디로 창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창을 들고 뭐 하겠습니까? 찔러 죽이고 싸우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별 정체성 속에서 인간들은 누구나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의식을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 두려움, 경계, 구별, 차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 흔들고 싶지 않고 그걸 안정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모든 깨달은 득도한 사람들은 그게 다 망상이다, 그게 다 환상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현실이고 진실인 거죠. 인간은 꼼짝없이 자아, 내가 규정한 거죠. 내가 규정한 자아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여기까지를 퍼선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퍼선이라고 하고 요 단계가 넘어가면 칸트의 이성이 됐든 슈타인의 의식권이 됐든 이 단계가 되면 그동안에 흩뿌려놨던 거를 통합하는 의식이 커지는 거거든요. 세계를 통합해서 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부 갈라쳐서 인식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똑 갈라지는 게 아니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의식적 힘이 커지는 게 여기서부터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의식이 달라진다. 통합의식이 생긴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고유한 개체성을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고 고유한 개체성은 있지만 이 고유한 개체성이 다른 세계의 질서들하고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어근을 쪼개서 보면 앞에 있는 인이 낫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에가 디바이드잖아요. 그럼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게 존재. 어디하고 안 나눠진다? 세계와 내가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계와 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존재가 인디비듀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은 자기 내면을 사실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분열된 행동을 하는지 잘 자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열의 사례 제가 얼마 전에 하늘에서 온 한글이라고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좀 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호불호가 딱 갈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오랫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국어학자 다 쳐서 해례본을 제가 보니까 이해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모국어는 분명하게 창제의 기록이 있고 이게 있는데 왜 안 가르치면 안 배우냐?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잖아요. 언어 생활을, 문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유일의 창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자기 모국어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지낸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지내는데 그냥 뭐 기술적으로 발음 조합하는 그 표기 문자를 갖다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걸 창제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창제했던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치지?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제작 원리가 음양오행의 기초에 있으므로 음양오행은 미신이니까 공적 영역에서 다루지 못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는 학문적으로 공론회장에서 음양오행과 주역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세계관의 바탕이 됐던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맞죠? 부정합니다. 이걸 공론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다루지 마. 이건 학문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그런데 태극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음양오행이잖아요. 그게 물론 괴가 사상이 걸려있지만 그거 오행으로 치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태극문양까지 합하면 딱 음양오행입니다. 태극문양 자체가 음양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가치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국기에 대한 맹세하고 막 그리는 거 시험 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음양오행 미신이야. 이게 자기 분열이지. 근데 자기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식의 분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순된 존재인 거죠. 모순된 존재입니다. 근데 역주는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통합을 하려고 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뭐부터 통합을 하느냐? 자기 내면부터 알아야죠. 이렇게. 자기 내면부터 이해에 들어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나는 왜 그런 감정이 들었지?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여기까지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안으로 빛을 되돌려서 회광반조 빛을 안으로 되돌려서 의식이 커가는 이 과정은 성장은 아니잖아요. 성숙이지. 정신이 무르익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정점을 찍어야 성숙이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경험만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 든다고 철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철드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옛 사람들이 철들면 관짠다 그러잖아. 철들자 관짜를 간다.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좀 알겠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세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기 안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세상하고 나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자기 내면의 모든 움직임들이 세상과 자연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드디어 개별적인 파워, 서늘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세계화의 어떤 합일적 정체성에 이르게 되는 걸 인디비주얼이라고 하고 요 인디비주얼이 되면 인간이 감성 위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이 감성이라고 하는 게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대한 적자적 반응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흉내내면서 인간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세상을 흉내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복부 교육에서도 인간은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고 그래요. 뭐 누가 이렇게 말했든 안 했든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맞잖아요. 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모방을 통해서 배우다가 단순 모방하던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고 약간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걸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권위를 따라간다. 권위를 따라간다. 한마디로 막 감성 위주로 자랄 때는 모방이 중심이다가 오성 위주로 자랄 때는 학문적 권위, 제도적 권위 이런 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퍼스널이다.
그럼 요거를 벗어나면 드디어 모방과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지. 자기 스스로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 요 수준이 되면 자기 안에 이미 오성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과 권위라고 하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고 그 위로 가는 거야. 미지의 끝이 뭐가 열려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기존의 모방과 권위에서는 이제 구속당하는 정도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충분히 붙었다라고 보는 요 단계. 요 단계부터 이걸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해요. 발도르프가 말하는 자유는 무분방한 자유가 아니고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형은 적어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은 요거 플러스 알파 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을 교육에서 길러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발도르프 교육을 마치면 최소한 곧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 돼서 자기의 남은 인생 속에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성숙에 의해 가지고 영적인 인간이 돼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된다. 기초 체력을. 그 기초 체력을 교육에서 길러줘야 되고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인간 발달 과정을 섬세하게 이해해서 발도르프의 뭐 7년 주기설, 그다음 뭐 12강강론 많은 발달론들이 있잖아요. 발달론들을 섬세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각 나이대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감성이 클 때는 감성 충만시켜주고 오성이 자랄 때는 오성을 충족시켜주고 각 단계에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을 충실하게끔 해주면 그 탄력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에서 적기 교육을 해줘야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제일 망가지는 게 조기 교육 때문이잖아요. 조기 교육 이거는 폭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폭력이다.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어떤 거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단계 안 맞기 때문에 애들이 소화도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멀어져 버리고 심리적으로 멀어지니까 뭐 사회가 필요로 해서 사회가 요구를 하니까 점수는 따지만 내면화가 안 되고 내면화가 안 되니까 겉으로 계량적으로 측정을 할 때는 점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자기 인격 속으로 이게 안 들어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배운 그 많은 지식 누구나 대학 졸업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지난 10년 동안 배웠는데 사회 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 건 돈 세는 거밖에 없어. 돈 세는 거 말고 나머지 지식은 와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는지 금방 휘발돼 나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진짜 신기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를 했죠. 영수를 가르치려고 딱 했는데 영수 뭐 그때는 그렇지만 가정교사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고사 점수 꽤 잘 받았던 사람인데 알바를 하려고 딱 하니까 내가 이런 거 했었나? 다 까먹은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까먹지? 아니 물론 완전히 몸에 익혀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있죠. 예, 제가 그 성문종합 장문 독해를 막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in which hour of maximum danger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어쩌고 이거 케네디의 이노규럴 스피치 성문종합영어 두 번째 장문 독해. 실력정석 184페이지 유제 3번에 보기 2번 이런 정도까지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짝 외워가지고 몸에 붙은 거는 뭐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배운 거 다 까먹었더라고. 그때 알았죠.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왜 다 까먹었을까? 공부가 괴로웠구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혹시 실력 정석 보면서 쾌감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막 성문종합 영어 보면서 야 내가 도를 얻은 것 같다 막 이런 쾌감.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걸 알면 쾌감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비밀놀이잖아. 비밀을 공유하면 내 편이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저희 학교 꼬맹이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요즘 애들은 원래 남 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놀리고 싶어 하죠. 근데 저를 놀리고 싶어 하는 게 담배 피는 거 적발하는 거예요. 교장이 담배 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그 같은 애들이 막 은밀히 미행을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적발하려고. 근데 한 번은 저기 뒷마당에 가지고 담배를 피고 이제 1학년짜리 한 명이 쫓아와서요. 그래서 저 담배 피는 저를 보면 야! 하면서 이제 자기 봤다 이거지. 이제 교장의 비밀을 드디어. 봤다. 폭로해야지. 야! 하는데 내가 쉬,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저하고 비밀을 공유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나.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비밀 하나 아는 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위세 떨면서, 그죠? 뭐 이런 놀이들을 하는데 애들이 이와 같이 인간은 원래 뭔가 자연의 비밀, 우주의 비밀, 존재의 비밀 이런 걸 알면 기쁨에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 과정에서 한 번도 그런 쾌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안 하니까 못해요. 안 하는 이유도 정말 간단합니다. 싫으니까 안 해요. 싫은 이유도 진짜 간단합니다. 동기가 없는데 시키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꾸 시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을 때 시키면 잘하죠. 하고 싶을 때. 문자 읽기도 싫은데 이상한 기호 가르쳐주면서 막 읽으라 그러고 계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1 더하기 1은 2라는데 아닌데 물방울 2개 사과 쪼개면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런 수준의 애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실제 문제입니다. 삼각형 도형 5개 삐뚤빼뚤한 거 여러 개를 주고 다음 도형에 저 공동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어떤 애가 잘 안 굴러간다고 했어요. 얘의 경험치에서 그게 맞죠. 물론 시험에서는 틀리죠. 네, 세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써야 돼요. 세각은 안 궁금해 나는. 그 세각의 합이 180도인 게 그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런 애한테 자꾸 안 굴러간다면 틀렸다고 하고 나는 이유도 모르는 180도를 강요하며 이게 시험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이거에서 아이들의 우열이 받아지면 이 순간 이 아이가 받는 생각은 내 생각은 안 중요하네. 내 생각은 안 중요하네. 내 동기도 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자존감이 빡 떨어지죠. 자존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평가를 굴리면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생존적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생존적 적응 과정이 아주 심리적 굴복 과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타고난 자존감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의미도 모르는 걸 강요당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자책에 빠지죠. 하기 싫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도 한심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하면서도 괴롭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 10시간을 해도 어떤 사람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푹 빠져들었을 때 1시간 하고 네.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 10시간, 20시간 해본들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네. 엄마 볼 때 엉덩이 붙이고 있는 흉내만 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여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바니걸스라는 옛날 아이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안다고 표시한 분들은 이제 연식이 그때는 아이돌이었어 바니걸스가. 그 바니걸스 노래 중에 보면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있다가 밀린 숙제 못하고 뭐 쩔쩔매다가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뭐 이런 게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 공전의 히트입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하죠. 왜? 애들 심리가 다 그랬거든. 국민적 공감을 불러 이렇게잖아. 국민적 공감. 딱 내 심정이네 이런 공감. 그러고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니 그 공부가 무슨 살이 되고 피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동기부여도 안 주고 아무 발달적 흥도 돋궈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막 쏴붙이면 망가집니다. 자존감도 망가지고 능동성도 망가지고 주체성도 망가지고 사고력 상상력
다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막 하고 있었던 게 이게 제일 큰 폐해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자. 이걸 철저하게 지키면 요 두 과정을 충실하게 지나가면서 탄력이 붙어서 윗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발도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발도프 교육은 공식적으로 이걸 지향합니다. 이걸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여기서 멈춰서면 평생 동안 어느 한계에 갇혀서 살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 한계를 뚫어줘야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발도프 교육이 좀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면이 있다. 존재론적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 평가에 의한 엘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본질을, 내면의 본질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높은 목표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도프 교육이 엘리트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이것도 새로운 거고, 그 다음에 자유는 무엇보다 내면적 자유에서 시작해야 되고 교육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것도 새로운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도프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정치, 경제, 운동 가지고 백나라도 안 된다. 네, 러시아 혁명 안 된다는 거. 그건 빠꾸된다. 지금 보니까 빠꾸됐잖아요. 사회주의 주권계를 보니까 자본주의 개념하고 똑같네 뭐.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어떤 기술 도구적 이성에 한장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발도프 교육에 대한 얘기, 대략 이제 발도프 교육이 이런 지향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조금 더 속살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 제2장에서 한번 밝히고, 보통 이제 대사관들이 자기의 출세작을 얘기할 때 앞에서 결론 두 갈식으로 한번 때려주고, 그죠? 뒤에서 또 미갈식으로 또 한번 총경내해주고, 이렇게 구성을 잘 하거든요. 자유의 철학 1부 2장에서 내 철학은 유기이론론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유기적 이론론이다.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적어있습니다. 이래놓고 이 유기이론론이 뭔지를 쭉 증명해 나가면서 끝에 가가지고 3부에서 이 유기이론론을 내면하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총정리를 합니다.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 발도프에 있으면서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좀 인지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딱 깊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문제겠지만 좀 교조주의가 심해요. 슈타이너가 말하면 막 이게 막 무슨 그 진리를 보정하는 것처럼 이게 모방 수준이 같은 거거든요.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말하면 진리잖아. 모방 내지는 권위에 매여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맹목적인가 하면요. 사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제가 분열도 많다 그랬지만 맹목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뭘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하는 행위 별로 없거든.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목숨을 맡길 때 내가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 실력을 알아요, 뭐 의료 과정을 알아요, 지식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맡기잖아. 왜? 국가 인정을 믿고. 국가 인정이 과연 신뢰할 만한 건지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모르지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이게 미신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신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가정된 권위에 그냥 맡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논쟁하잖아요.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논쟁하잖아요. 우리 때 국민학교 때 보면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싸워. 그러다가 어떤 애가 야, 나 책에서 봤어. 그럼 끝나요. 책에 있다고 진리라는 보장 없죠? 헛소리 쓰고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과서에 적힌 사실조차도 학계의 어떤 새로운 학술을 못 따라와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어서 그걸 안다 하더라도 자기 검증 안 해봤잖아. 그럼 꼬맹이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다 돼서도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쌓이고 하면 미신적인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관습적인 행동과 판단이 많은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야. 많은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모방과 권위를 따라가는 교조적 문화 같은 것들이 꼭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상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경문자도 절대로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수천 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 이런 것들은 그냥 신이 직접 왕림하시는 거는 거고, 그 말고 인간의 몸으로 나와가지고 사상을 펼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사상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슈타이너라고 하는 이 사상가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때 많은 영향을 받고 자기 사상을 구축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슈타이너의 사상의 축은 가만 보면 크게 보면 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현대 철학이고 하나는 신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인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가들은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옹고지신, 옛것을 푹 익혀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양식으로는 뭐 거인의 어깨를 넘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당대 거인, 역사적 거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게 보인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상가들도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의 설계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사상들을 집대성해내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하는 이 과정 없이 대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어떤 상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대가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실험했던 상대가 누구였냐? 괴테, 칸트, 니체 세 명이었습니다. 이 세 명으로부터 슈타이너 사상의 기본적인 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칸트가 잠깐 조금 전에 이거 사실 똑같습니다. 칸트 철학에서나 인지학에서나 의미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 칸트한테서 끌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인식론을 칸트한테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칸트가 불가지의 영역이라고 쳐냈던 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어떤 감성과 오성에 굴러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칸트 철학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칸트 철학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상통한다. 이게 유기적이란 말이거든요. 칸트가 불가지의 영역으로 잘라냈던 부분을 알 수도 있고 그것들이 순환하는 어떤 법칙을 알아낼 수도 있다. 법칙을 알아낼 수도 있는데 그게 순환하는 법칙이 있다. 그게 유기적으로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 자연이 돌아가는 법칙, 인간이 생겨나고 발달하는 법칙, 이게 다 다르지가 않고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뭐 두세 개, 서너 개 그런 거 아니고 하나의 법칙으로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했습니다. 상통한다, 순환한다, 우주자연과 동일한 법칙으로 굴러간다. 우주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법칙으로 굴러간다라고 하면 드디어 슈타이너가 왜 인지학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 19세기 말에 종교통합운동에 일어난 신지학 운동인데 이 신지학 운동에서는 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것 안에서 어떤 보편적인 원리적 동일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려고 했던 운동이었어요. 찾아내려고 했던 운동이었는데 슈타이너는 뭐 물론 내용적 갈등도 있었지만 다른 어떤 그 신지학회 내부에서 슈타이너가 원래 신지학회 독일 지부장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인지학회를 따로 차리는 건데 슈타이너가 인지학회를 차렸을 때 문제의식이 어차피 유기이론론 쪽으로 다 통해 있다라고 하면 인간 안을 알면 밖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철저하게 알면 이 자연과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식이 확장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지학이라고 하는 순간 뭔가 자꾸 외부 대상군에다가 사람들이 눈을 꽂게 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 차라리 인지학이라고 해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게끔 만들면 그것이 훨씬 신성을 포함해서 세계를 이해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말되지만 인간 속에 신이 있다는 거 그것도 당연히 말되는 거고 그 인간 속의 신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보고 인지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런데 지금부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논리. 내부를 알면 바깥으로 안다. 이런 논리.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근취재신하고 원취재물해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취재신, 가까이에는 네 몸 안에서 진리를 구해라. 그러면 멀리 가본들 주변의 사물의 관계를 보면 그 진리가 반복된다는 걸 안다. 이게 근취재신, 원취재물이에요. 그럼 지금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만들라고 했던 그 논리나 공자님의 근취재신, 원취재물의 논리나 같은 논리잖아요. 근본적으로 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아까 지득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득체 한번 끼워 넣어보죠. 제가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리게 막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자, 체가 여긴 거는 분명하죠? 지가 어딜까요? 여기가 지일까요? 아니면 여기가 지일까요? 막 헷갈리게 나와요. 여기가 지, 여기가 덕입니다. 여기가 덕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서구에서 영이라고 했던 용어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서양의 모랄이나 에틱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한 번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이고 도덕이라는 말을 한문 그 자체로 보면 도라고 하는 게 자연이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한테 내면화돼 들어와서 발휘되는 방식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가 인간한테 내면화돼 들어왔다. 이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은 필연성이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도덕은 인간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습의 산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양에서는 도가 필연성이 있다면 덕도 필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의 스피릿이 있고 내면의 스피릿이 있다. 이 두 개의 스피릿이 성질은 동일한데 양태가 다를 뿐이다. 이 두 개가 어느 날 의식 속에서 자각이 돼가지고 만나고 교류하고 소통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는 힌두교 버전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스피릿을 브라흐만이라고 하고 내면의 스피릿을 아트만이라고 해서 이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가교를 놓게 되면 그게 덕도하는 거다. 그럼 도대체 이 내면의 아트만을 어떻게 일깨울 것이냐? 그 내면의 아트만을 어떻게 일깨울 건가와 관련해서 온갖 종류의 명상 수련법들이 나온 거예요. 요가 수련법들이 나온 거고. 그 말은 우리 내면의 아트만이 사람이 머리 굴려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머리 굴려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정신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 힘을 느끼고 개발하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양 문화라고 할 때 유불선이 다 있지만 문화적으로 주도적인 건 유교잖아요. 제도 문화에서 하나의 삶의 틀을 뒷받침해 왔던 건 유교란 말이죠. 그래서 뭐 불교, 도교의 요소를 인정한다 치고 어쨌든 유교가 중심으로 이 나머지 요소들을 끌고 갔다라고 보면 더더군다나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조선왕조, 인류 최고의 유교 국가였잖아요. 500년, 그것도 무려 500년이나 인류 최고의 유교 국가로서 그 유교가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성과들을 또 보여준 왕조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기록 문화를 남겼고 문자 창제 원리를 남겼고 수많은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실용적인 것까지. 이게 다 유교라고 하는 세계관, 유교가 갖고 있던 세계관적인 틀하고 연결돼서 나온 거라는 거죠. 연결돼서 나온 건데 유교에서는 덕 그러면
덕이 인간에게 발휘될 때 예, 어벙벙하게 흐트러뜨려 놓고 말하지 않죠. 사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덕. 인의예지죠. 사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내가 보는 인간은 못돼 처먹었는데. 그럼 또 사단이 있다. 사덕이 있는 건 사단이 있는 걸 보면 안다. 사단이 뭔데? 척은지심 이런 거다. 그 척은지심, 뭐 시비지심 이런 게 있다. 진짜 있어. 있긴 있어. 그럼 막 연쇄살인마도 자기 반려견을 애지중지하잖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연쇄살인마가 100명 죽일 거 목표로 하고 미국에서 100명 죽일 거 목표로 하고 다음 타겟을 찾아가지고 가는 길에 유기견이 쫓아와가지고 얘 먹이주고 얘가 도망 안 가고 계속 같이 놀아달라고 해서 얘하고 좀 놀다가 갑자기 내가 뭐하러 가려고 했던 거지 하고 자수하러 갔대. 제가 연도, 뭐 장소 이거는 지금 봤는데 팩트는 까먹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척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척은지심이 우리가 남의 불쌍한 거 봐도 내일인 것처럼 묻는 거 다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깡패들도 의리 따지잖아요. 의리가 뭔 줄 알긴 아나? 인의예지 할 때 그 의자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의 필연적 힘 같은 건데 깡패들도 의리 따져가지고 서로 막 갈등을 하고 때리고 맞고 할 때 명분을 저놈이 나한테 의리 없는 짓을 했다 이런 명분을 댄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깡패들조차도 의리를 따지는 문화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사덕이 있다. 사덕이 있다는 건 수양의 경지가 높은 사람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자기 내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가를 느끼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면서 이걸 더 강화시켜 나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의 선비의 끝 모델을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행 문화가 있는데 설사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있긴 있고 단지 잠재적 상태로 있고 개발이 안 됐을 뿐이다. 그 잠재적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거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유교의 기본 논리인 거죠. 유교의 기본 논리인데 사단이나 사덕이라고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사계절의 힘이 인간한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계절의 힘이 파고들었다. 그럼 사계절은 뭐가 만들었느냐? 지구상의 사계절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계의 힘 때문에 태양계 별들의 궤적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구 주변에 지구와太阳 사이에는 금성수성이 왔다 갔다 하고 지구와 토성 사이에는 화성 목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화금수 4개의 별들이 내 주변에 어떤 에너지장을 펼쳐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계절이 가지고 오는 어떤 자연의 힘, 성질 이런 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최고도로 진화되고 복잡한 존재한테 내면화가 돼서 의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이게 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특성이 있다는 게 곧바로 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차원의 어떤 인간이 영적인가? 인의예지를 갖추니까. 인의예지를 갖춘 거를 이제 보통 생활 습관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요즘식으로 이제 좀 한 번 더 약간 마이너 버전이 되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오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사실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 속에 인간이 당연히 어떤 자연의 이치에 따른 삶의 방식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덕성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유기이론론이라고 했는데 이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주자연 이렇게 막 연결돼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나타난다. 발도르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다 보면 숫자 논리에 딱 걸립니다. 맨 처음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3원이래. 3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데? 이거부터 해명해야 돼요. 근데 3원이라고 하면서 또 인간은 사구성체래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뭘 만들어낸대요. 그럼 이건 또 앞에는 3개라며 이거 왜 4개인데? 좀 이따 보면 또 7년 주기 발달들이 나와요. 3개, 4개 그러다가 7개는 어디서 나왔냐? 또 10이 간다고 얘기를 해요. 12개는 어디서 나왔냐? 이 숫자 논리들이 나올 때, 숫자들이 나올 때 숫자의 근거가 뭔지, 실제 근거가 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는 모방하는 거고, 모방하는 건 절대 응용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삼원성은 어디서 나왔냐? 자, 삼원의 논리가 동양에는 있냐? 있죠. 천지인 삼재사상. 사구성체의 논리는 있냐? 있죠. 사상. 예. 그럼 7년 주기설은 있냐? 있죠. 7규. 동방 28수가 4 곱하기 7. 7규씩 더 가지고 4, 7, 28로 28주 논리를 만들고 자연의 순환을 설명하잖아요. 예. 그럼 12가 뭐라고? 12지지 있네. 동양에 다 있는 숫자 논리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숫자적인 유사성인가? 아니면 실제 내용적인 동일성인가? 내용적 동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우연히 숫자 값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숫자 값이 맞춰지는 게 아니다. 발도르프가 말하는 사구성체, 그 동양에서는 목화금수다.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거다. 발도르프가 말하는 삼원적인 인간, 이거 천지 3대 사상 그대로 변형된 거다. 천지인 3대 사상이 그대로 변형된 거고, 그러면 동양의 출발점은 어딘가? 태극, 음양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지학에 있습니다. 인지학에 있는 태극의 개념이 바로 아카샤입니다. 아카샤. 슈타이너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본의 어딘가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맨 끝에 가장 슈타이너의 철학은, 철학적인 출사표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슈타인의 우주론적인 출사표는 아카샤 연대기예요. 이 아카샤 연대기가 발도르프 여기저기에서 온갖 근거로 쓰고 있는 4구성체가 설명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4구성체의 출발점으로 아카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이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양극성의 개념.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기이론론은 애초에 슈타이너의 고유한 아이디어였던가 아니면 전에 사상가가 있는가? 라는 거죠. 전 사상가가 있어요. 누구냐? 괴테. 괴테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기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놓고 이름을 붙이기로 괴테 아눔이라고 붙였잖아요. 자기가 괴테한테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유기이론론을.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가장 거시적인 것과 가장 미시적인 것을 통합 이해할 수 있는 보편실제적인 원리, 이거를 괴테한테서 처음 배웠다라는 거를 그 존중의 뜻을 담아서 괴테 아눔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괴테가 무슨 소리를 했던가? 괴테가 남긴 거는 자연과학에 대한 책으로 남긴 거는 색채론,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남긴 거는 파우스트. 이 두 개가 괴테 세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책들이에요. 이 두 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철학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계가 유기이론적으로 움직인다는 철학. 이 유기이론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걸 색채론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인간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파우스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계통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8학년 때 연극 혹은 졸업학년 때 연극 이런 거는 다 파우스트래요. 괴테아눔이라고 지어놓고 파우스트를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공연 연습을 하게 하는 이유도 괴테 철학을 느끼라는 거죠. 그 세계관을 느끼라는 건데, 근데 이제 파우스트는 워낙에 이제 해석이 필요하고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학 작품이니까 우리가 명제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고, 할 수는 있지만 길고, 아주 간단 명료한 개념과 원칙, 명제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리해놓은 게 색채론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색채론에서 보면 이 유기적인 이론론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의 원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인간의 사고와 관찰이 시작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칸트는 출발점이 나는 감각을 믿을 수 없다 였잖아요.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괴테는 출발점이 감각을 믿으랍니다.
왜? 감각이란 무엇인가?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힘이 상호작용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되어 나가지 않으면 확장될 길이 당연히 없다. 칸트는 이걸 알 수 없는 거라고 짜증냈지만 알 수 있다.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깥의 감각에 자극을 주는 어떤 대상의 성질과 내 안에서 감각으로 반응하는 이 힘의 성질이 뿌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가 같은 우주, 같은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기감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한 감각을 믿어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건강한 관찰을 믿어라. 이 관찰과 감각을 믿지 않고 자꾸 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린애한테 거울을 보여줬을 때 거울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실제로 강아지들은 거울 보여주고 막 뒤 돌아가려고 그래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린애도 마찬가지고. 어린애가 개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원현상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정신세계, 물질세계,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따질 거고 전부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는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는 뭔가 힘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세계는 총체적으로 엮여 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괴테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세계는 그냥 양극적인 게 아니고 그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요철처럼 요철, 오목볼록 끼우면 딱 끼이는 것처럼 네. 한마디로 한쪽이 음이면 한쪽이 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대칭적 양극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상승한다 그러는데 상승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때 순환을 해야 상승을 해요. 순환을 해야 상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운동들은 근본적으로 모조리 다 순환 운동입니다. 순환 운동 아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우주의 별들이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공전자전. 공전자전 안 하는 행성이 있나요? 아니면 공전자전 궤도가 원운동이 아닌 행성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예외 없이 다 공전자전 원운동을 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힘의 종류들은 그게 뭐가 됐든지 다 순환한다. 순환한다. 그 다음에 이게 총체적이다라고 하면 엮여 있다는 거죠. 유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내 몸의 뼈에 저기 연골 안에 있는 어떤 성분, 탄소 성분,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우리 몸의 뼈다귀는 탄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빨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건 우리의 골격과 신경이 탄소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탄소 성분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금성에서 왔습니다.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이 산소는 어디서 왔냐? 목성이 끌고 온 기운입니다. 비료로 쓰고 있는 규소는 그건 토성이 갖다 준 거고 우리 주변에 열기를 막 보이지 않게 더해주고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 그건 화성이 갖다 준 거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원자 운동들도 다 별들의 운동으로부터 나온 거다. 별들의 기운이 변형된 거다. 그거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카샤 연대기는 슈타이너 혹은 인지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어려워서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포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리를 알기만 한다면 도표 한 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카샤 연대기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데 워낙 심플한데 우리가 이런 관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지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까먹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외우고 잊어먹고 하는 거는 뭐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을 바꾼다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만큼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당연하고 세상이 물질적으로 구성된 게 당연하다는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사상은 아니다. 완전 거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도 정신적인 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없고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사상은 유기이론론이에요. 슈타인도 그 유기이론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학이 농업에도 쓰이고 교육에도 쓰이고 의료에도 쓰이고 예술에도 쓰이고 건축에도 쓰이고 심지어는 사회운동론에도 쓰이고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쓰일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관이 제각각일까요? 하나의 원리에서 파생돼 나온 걸까요? 하나의 원리에서 다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원리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의 성격에 맞게끔 변형해서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공자가 약간의 이리관지. 네? 공자가 이리관지. 그렇죠. 이리관, 이게 바로 이리관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지역적인 것을 깨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교를 세계관으로 삼았던 우리 전통문화는 오히려 전형적인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인 거야. 그러니까 슈타인의 사문론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개념들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오히려 슈타이너가, 괴테와 슈타이너가 유기이론론을 말하려고 했을 때 서양의, 서구의 철학 전통은 너무나 상극인 거지, 이거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괴테, 슈타이너는 존중을 받을지 몰라도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주류예요.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쪽에서는. 기본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유기론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왔다가 전근대사회를. 근데 근대사회에서 서세동점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근대사회의 이분법적인 논리들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우리 전통의 유기이론은 다 까먹었어.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고. 그걸 미신이라고 막 매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놓고 이번에는 근데 저쪽 전통에서 이분법적 전통에서 새로운 어떤 목소리로 유기이론론이 나타났어요. 동양인은 원래 주류였지만 저쪽에서는 비주류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탄압받았지만 자기 증명을 하면서 지금 인정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배워와가지고 또 이거하고 우리 거하고는 또 끊어버려요. 얼마나 자기 분열입니까? 얼마나 자기 분열입니까? 제가 아까 태극기 놔두고 음양오행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기 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몰라서 이런 분열, 자기가 분열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현상, 요런 정도의 원리, 이걸 원리라고 했습니다. 베테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운동은 아무것도 없다. 신도 못 벗어난다.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별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양은 이 별기운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음양오행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음양오행 자체가 별기운이잖아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건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에서 지구 빼고 지구에 영향을 주는 주요 행성, 해와 달, 목화토금수 7개 맞잖아요. 얘들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강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질서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음양오행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오행론은 구체적으로 천문 관측에서 시작합니다. 북두칠성을 관측하고 황도를 관측하고 온갖 별자리들을 2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계절당 7개 구역으로 7개 구역의 이유는 지구 빼고 나머지가 7개니까 그 7개로 반영돼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이 패턴을 알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사실은 거대한 천문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일단은 천문학에서 시작합니다. 천문학에서 시작해서 이 천문학을 가지고 생물학에 끌고 들어오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생리학에 끌고 들어오고 심리학에 끌고 들어오고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끌고 들어와서 목화금수라고 하는 별기운이 인간한테 들어왔을 때 오장육부로 나타날 때는 간신비패신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성적으로 나타날 때는 희로애락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사지로 나타날 때는 이목구비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날 때는 신체로 나타날 때는 뭐 또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숫자 논리, 감각의 논리,
의식이나 심리의 움직임, 생명 현상, 예? 그 다음에 기후 다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게 안 떠오르겠지만 내가 화가 났다. 무슨 색깔일까요? 색깔로 하면 빨간색이겠죠. 숫자로 하면 7입니다. 근데 남들 모르게 속으로 짜증이 났다. 이거 2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숫자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방위로 하면 빨간색은 방위는 남죠. 노란색은 방위는 금방금방 연결이 안 되시죠. 예. 금방금방 연결이 안 되는데 동양에서는 말하자면 이론적인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만물을 싹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의학으로 내놓은 게 황제내경. 그리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형태 있는 물건이나 구조적인 공간적 성질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질서 원리를 내놓은 게 주역. 그러니까 이미 동양에는 정교하고 거대하고 신층적인 유기이론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슈타이너의 유기이론론은 아직 출발 단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유기이론론이지만 그 어떤 파놓은 정도가 아직 출발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사구성체 12감각 이거 이상으로 별로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12감각에서 끝나지 않고 12감각이 12경락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12경락이 384열로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들이 뼈, 신경, 피, 근육, 오장육부 그 다음에 바깥에 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가 역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흐름을 이해해야 되시죠? 흐름을. 네. 그래서 슈타이너의 유기론은 잠깐만 사구성체에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